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합류한 분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을 맡고 계시죠. 김성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TV를 통해서 많이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분은 뭐 워낙 여기 터줏대감이라서 진성호 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두 분 신참들 나오셨는데 한 말씀 좀 덕담이라도 좀. 예. 두 분 다 워낙 그 네. 인품이 높으시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 네. 또 우리 김유정 대변인은 뭐 네. 방송에서도 같이 몇 번 해봐가지고 아는데요. 네.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좀 약간 잘, 예. 뭐 좀 대립적이셨어요? 아니 여기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죠. 제가 좀 같은 야당이니까. 시켜줘야겠다. 두 분이 뜨거워지면. 김성주 전 의원하고는 방송에서 만난 적이 예, 없어요. 저건 없죠. 저. 예. 예전엔 달랐는데요.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비슷한 면도 좀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고요.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근데 원래 야당이 저는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나 국회의원은 네. 야당 쪽이 사실은 조금 더 재밌습니다. 뭐 기자 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선 끝나고 저희가 좀 쉬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좀 뭐 축하 파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진성호 전 의원께서. 예, 근데 어쨌든 뭐 어르신들도 이제 우리 선배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보수 쪽 지지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참 덕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그 2억 8천짜리 하이빌 금성 하이빌 그게 네. 직접 사셨다는 거 보고 좀 더 놀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 대통령으로서의 스타일 자체가 그동안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고 싶었던 그런 분위기가 네. 그래서 덕담을 많이 하고 다만 걱정하는 거는 그런 스타일이나 다 좋은데 이제 정책이나 인사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서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는 전부 다 신선하다 그랬는데 네. 최근에 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아우 역시 참 인사라는 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좀 이따가. 근데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시죠? 그렇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뭐 전화- 자꾸 너무 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전화를 안 왔습니까 혹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동문이신 거죠? 우리 김유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쉬셨나요? 어떻게? 아니, 저는 전혀 쉬지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이제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선거 대선 패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저희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출범한 지 이제 비대위 출범한 지 한 일주일 되는데요. 네. 또 비대위에서 대변인을 다시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그 피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당 좀 걱정이죠, 그죠? 예, 걱정도 됩니다만은 네.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말 창당 정신에 입각해서 제3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하고 이낙연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는데 대승적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건 뭐 잘한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사실은 이낙연 총리 내정되고 나서 지명되고 나서 참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총리 인준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의 이 변수들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좀 논란은 있었죠. 네. 심각하게. 그러나 많은 논란 끝에 국민의당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고요. 그건 네.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유사한 역할을 저희 국민의당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권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도 아마 집권여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겁납니다 벌써. 김성주 전 의원께서는 지금 기획위원회 국정기획 거기서 어떤 자문위원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옛날로 따지면 이제 인수위격인데요. 네. 인사나 조직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네. 순수하게 그 국정 비전과 5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전문위원 단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예. 많이 적응을 좀 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랜만에 바뀐 정권이라서. 그러니까 저희도 네. 하루아침에 야당에서 여당이 돼가지고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공무원들도 전혀 다른 철학의 정부가 들어서니까 힘들었을 텐데 네. 맨 처음에 이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더니 네. 전부 다 뭐 신중 검토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고 이거는 법률을 고쳐야 되고 이건 누군가 반대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아, 처음에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가능하대요. 그렇죠. 진짜. 예. 근데 그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은 정치와 다르게 이거 진짜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우의 수와 이렇게 했을 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해서 답변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가능하다 답변하는 건 위험한 거라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격의 없이 토론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세 번째 보고부터 상당히 좀 긴밀한 토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의원께서 군기반장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안 하고 우리 저 김준표 위원장님께서 글쎄요. 그런 오해를 조금 사고 예, 계십니다. 군기 잡으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말씀 간단히 저희가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토론 왈가왈부가 1시간으로 확대 개편되면서요. 이분들께서 이제 고정 패널로 아마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벌써 아직 정확히 한 달은 안 됐습니다만 20일이 넘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딘 새 정부의 출범처.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좀 보신 다음에 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삼성전자 지배력까지 고려하면 제가 소유하고 대기업 집단도의 그런 비리 해당자를 뻔히 알면서 국회에 추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저희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이러한 독선적 인사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곧 이어질 나머지 부처 장관들이나 위원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 전입을 눈 감아달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협조할 수 없다. 야당 대표님들과 국회의원님들 계신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산 넘어 산. 문재인 정부 인사 논란 협치 가능할까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김 의원께서요. 예.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각 당의 그 대표들이 얘기하는 걸 쭉 들으셨는데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하여튼 뭐 인준이 됐습니다만은 또 인준도 한국당에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각 당의 대표들의 이 발언을 보시면서 예. 과연 이제 국회에서의 120석 협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뭐 협치는 뭐 가능 불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80%대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뭔가 이거는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는 건데 물론 뭐 여야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조금 야당이 조금 더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좀 건설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증과 비판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거나 또는 야당으로서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너무 높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진성호 의원께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문제는 100% 동감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걸 왜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5대 원칙,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5개는 안 되겠다. 그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이왕 할 거면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왜 첫인사에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저는요.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권인가에 이중잣대는 없어야 됩니다. 그 일관된 잣대로 하는데 저는 김상조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하는 후보자라든지 네. 강경화 후보자 처음에 저는 정말 박수 쳤습니다. 방송 나와서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정말 신선하다 그랬는데 도덕 검증 들어가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해명할 것도 많고 뭐 변명하겠지만 같은 값이면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안 합니까? 지금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유라에서 나온 특혜, 반칙 이걸 갖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도 오늘 뭐 나름대로 변명을 하시겠지만
심지어는 아들이 인턴으로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사람의 문제도요. 왜 그러면 900점, 901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변조해서 신고를 하고 지금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김상조 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로 하고 네. 같은 값이면 왜 좀 더 깔끔한 사람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저 보니까 오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자기 주장으로는 의혹을 해명했다고 하지만 자 위장전이 뭐 다운계약서 이거 다 탈루 아닙니까? 그리고 뭐 논문 표절 지금 5개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건건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위한 마음에서 들어있는 건데 같은 값이면 좀 깨끗한 사람 없습니까? 어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도덕성 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고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는 분이지만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후보자는 정말 저는 이왕이면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 세력 말고 깨끗한 분들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같은 드립니다. 생각이 있어요? 예, 뭐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네. 여야의 고수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인사 관련한 5대 원칙은 뭐 야당이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려 놓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저는 뭐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처음에 지명됐을 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기준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적 실망도 따라서 컸었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참 이분이 운이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협치를 강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국정 공맥을 메꿔가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뭐 잘하실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나머지 후보자들은 오늘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있고 본인은 또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만 네.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어떤 그런 기강이 좀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영이 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예. 뭐 위장전입이든 뭐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은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의 기준에서 뭐 한참 전의 일이다 이런 변명은 김상조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면 그거는 과거의 일이라도 좀 내야 되고요. 또 음모아파트 무슨 위장전입 의혹 같은 것도 뭐 이제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죠. 부인의 암투병 네. 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제 가족사까지 공개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생각하기에는 강남에 있는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의혹이 많고 한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대치동의 음모아파트인가. 왜냐하면 많은 일반 서민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 서민들은 네. 정말로 이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틀, 3일 암치료 받고 또 내려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주거지가 서울인데 그 치료를 위해서 대치동 음모아파트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국민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과연 적격인가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통령께서 거죠. 예, 답 뭐 수용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뭐 사실 뭐 개별 후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뭐 답변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만 네. 이게 단지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로서 아주 완벽한 그러니까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봐서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놓으려고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번에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게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도 완전히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검증을 사전에 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빨리 임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임명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첫 번에 대해서 양해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또 시대적 조건과 상황이 좀 바뀌면 과거에 제시했던 원칙과 기준도 약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 총대를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다 5대 인선 기준에 대한 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또
적용하더라도 시기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그 사유에 대한 걸 따져서 하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할 건가에 대해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국회에서 내려주시겠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김상조 후보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검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센 인사를 한다고 하는 건 재벌과 정면 대결한다는 건데 그런 정도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했는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감스럽지만 큰 틀에서 적격자라고 하면 야당이 좀 동의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승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조금 이제 더 크게 맞는 게 그겁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갖다 이야기하시면서 자 문재인 대통령 나는 5대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변형된 5대 비리원칙 병역면탈, 병역면탈, 뭐 위장전이, 뭐 노문표전, 뭐 부동산 투기담 탈루 이런 건데 그랬는데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장전입은 장관급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행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로 했던 모든 위장전입을 갖다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위장전입으로 비판받은 분들 한 명도 해당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그렇게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해가지고 전투력이 좀 떨어집니다. 오늘도 김상조 후보자 보니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과거에 그 전병헌 정무수석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분이 같은 우리 문방이었는데 네. 대단합니다. 전투력. 그래요? 활용이 세가지고 거의 뭐 후보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데 그때 위장전입 그 기준하고 지금 기준이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그런 위장전입 문제가 없죠. 그러면 아예 5대 그 조건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맞자. 또 하나는 다운계약서인데 1999년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는 식인데 아니 저도 그 전에 집을 샀는데 문제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리고 어차피 이게 탈루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나는 그때 관행적이었고 나는 내가 직접 낸 게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자기 집 사는 것도 처리 못하는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저런 답변 태도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도덕성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아까 보니까 참 답은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질로는 좀 괜찮은 분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저도 이제 계속 지명하라고 요구한 거는 뭐냐면요.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지명이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대통령의 총리는 저는 통과시키기 맞다고 보지만 나머지 분들은요. 본인이 알아서 저는 철회할 분은 철회하고 사퇴할 분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상조 지금 후보자한테 문제됐던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도 해명이 안 됐나요? 뭐 본인은 뭐 충실히 해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판단은 이제 뭐 국회가 할 일이고 특히 야당이 그 직무 수행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적합한 측면과 드러난 문제에 대한 부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일인데 작은 문제를 너무 키워버리게 되면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우리 경제가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너무 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양극화의 출발이고 어떤 면에서 한국 경제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적합자로서 김상조 교수를 추천했는데 그 몇 가지 드러난 문제 때문에 그 과제를 무산시킬 만큼 큰 흠결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바로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그 별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거 하나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낙마시킨 적도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다르고 지금 다르고 이건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원칙은 공정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5대 원칙을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무너뜨렸는데 기준은 세부 기준은 세울 시간이 없어서 인수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세우겠지만 그렇다고 후퇴는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초반에 정말 잘하고 있다고 감격도 하고 네. 박수도 치고 대통령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불과 저는 몇 달 정도는 갈 줄 알았어요. 적어도 국민들과 언론에서 기대하기에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이 허니문이 지속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이낙연 총리 지명하고 한 15일 만에 이 그런 상황이 좀 깨지고 마는 네.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총리와 장관급 후보자의 그 지명을 6명을 동시에 했는데 그중에 3명이 위장 전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고 위장 전입이라는 게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교육 목적의 생활형이 따로 있고 투기형이 따로 있습니까? 위장 전입은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인 것이죠. 그러면 주민등록법 개정을 해야죠, 앞으로. 국민들도 그거 어겨서 벌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이런 이중잣 때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5년 그 국무위원급으로 이 인사청문회가 이제 확대됐을 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위장 전입을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또 기준도 청와대에서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2005년에 위장 전입 그 기준에 맞춰서 장관은 됐는데 만약에 그 장관 됐던 사람이 총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기간에 위장 전입이 있었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는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드시 5개 원칙에만 국한돼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 하세요. 아니 말씀 중에 제가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중간에 그러는데,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그 야당 시절에 말씀한 저도 뭐 인사청문회 여러 번 했습니다만 네. 저희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인사의 80%는 이거는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강하게 반대하는 건 10% 미만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런 판단하는 거예요. 인사청문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이 사람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업무에 대한 적합성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하면 끝까지 아무튼 추적해가지고 낙마시키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문제가 제보가 있고 그래도 그걸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에 비협조 할지언정 네. 뭐 퇴장하거나 뭐 이렇게 명시적 반대가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문영표 복지부 장관 임명 때 저희는 정책 검증, 그러니까 연금 제도에 대한 철학에 대한 정책 검증을 세게 있지 개인 신상 문제는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지만 허니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이거 스스로 자처했다는 말씀이죠. 특히 저는.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이게 그 협치 안 하겠다고 그 여야정 협의체 참석 안 한다고 봐서는 그건 좀 너무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보기에는 이게 지나치게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서 정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협조할 거 협조하고 또 아닌 거 세게 비판하고 이런 좀 경중을 가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건 뭐 맞는 말인데요. 저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영화 제목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가 지금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참 없었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500만 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장관이 한 3명 정도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고소영 인사 뭐 그렇죠.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엄청 높고 하니까 자신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다 되겠지.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의원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뉴페이스들로 쫙 깔았는데 의외로 정말 훌륭할 것 같은 분들이 도덕성에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몇 달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저 또 출마를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 후보자들이 MB라는 걸 다 지워버립니다. 인사가 한번 흔들리니까요. 그 인기 있던 MB라는 이름을 없앴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으신데 인사청문회 앞으로 꽤 많이 남았습니다. 잘못하면요. 모처럼 한번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찬물 끼얹는 거고요. 또 하나 10년 전에 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명박 때도 안 통하던 이거 스타일을 갖다가 또 하겠다? 저는 지금 국내 눈높이는 최수진 게이트를 거치면서 굉장히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는 정말 도덕성 제대로 하시라. 이런 충고를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진정성과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야당이 야당 격하겠다고 찬물을 너무 끼워서 얼리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국민들의 시각으로서 말씀드리는 아니, 겁니다. 야당은 정말 박수 치려고 했죠. 그리고 박수를 쳤고요. 그리고 정말 이 변화에 대해서 기뻐했고 국민들과 함께 지지율도 정말 고공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스스로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상황인데 야당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이제 뭐 약간 좀 개혁이나 진보를 강조하는 정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 너무 완벽하게 스스로 도덕성에 대한 기준을 높이 세우다 보니 조그만 것만 드러나도 또 보수 알겠습니다. 정권들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스스로 할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뭐 이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초기에서 좀 잘 좀 살펴주시고 김유정 대변인. 그리고 나서 네. 좀 예. 이 다음에는 좀 더 알겠습니다. 예. 제대로 된 보완된 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짧게 좋겠습니다. 하나만 반론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알겠습니다. 협치에 이 정도면 너무 점잖게 반대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그 80명 정도였죠, 민주당이 아마도. 네. 숫자는 그 정도인데도 그때 정말 저는 과반이었는데 불구하고 무서울 정도로 치열하게 그때 반대했습니다. 제가 일단 객으로 싸웠습니다. 예, 그때 네. 비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신사입니다, 신사. 그러니까 120석 있는 그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협치 안 한다고 비판하는 거는요, 핑계입니다, 핑계.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김성주 전 의원께서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전에 진성준 전 의원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네. 이 여야정 협치 자체를 부정하고 네. 이 총리 인준을 걸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박근혜 국정농단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조금 더 없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법인데 얼마 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총리 인준 문제로 걸어서 이렇게 깬다? 저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협의체로 옮겨갔네요, 아니요, 주제가요. 무슨 말인지 네.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저도 이낙연 후보자 그분은 문재인 우리 대통령 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근데 저는 막걸리도 한잔 하셨어요? 예. 같이? 과거에 꽤 먹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훌륭한 다 알지만 저도 좀 놀란 게 아무리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도덕성 검증 들어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데 제1야당이 서명성 있게 수정해야 될 야당이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당의 자기 정책이나 자기 이념을 갖다 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비판하는 것, 특히 여당이 비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당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을 공격해서 이기려고 하면요.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과거 제 경험입니다. 그 얘기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야당일 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요. 여야정 협의체를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한국당에서요. 예. 김성주 전 의원께서 얘기 안 하셔갖고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아니요. 않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잘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우리를 들러리를 세우는 것 같아. 진정성이 안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유정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동안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직접 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때는 직접 말씀하셨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는 사과했으면 박수 치고 싶었는데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과 청와대가 하는 걸 보면요. 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아닌다는 게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굳이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게 무슨 법에 있는 겁니까? 무슨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아니 그거는 청와대에서 합의하지 않았어요? 다르죠. 그거는 달라요? 조건이 예. 늘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괜찮게 했으면 뭐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정도 반대하고 비판한 걸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거는요. 알겠습니다. 주와 객이 전도된 것 같다. 여야정 협의체 참여하셔서 비판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참여하시고요. 예. 많이 설득해 주십시오. 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같은 여성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 신선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이런 그 장관 후보자 아닌가 이러면서 박수를 보냈죠. 최초의 첫 그 여성 외교부 장관 네. 후보자이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그 소위 쿨한 그런 모습에서 또 많은 국민들과 함께 뭐 여성들도 또 굉장히 자부심도 느꼈고요. 그랬는데 청와대가 인사 발표하면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위장 전입과 이중국적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지명을 했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잘 봐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박수를 쳤는데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앞뒤가 다른 말과 거짓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도 자체로도 실정법 위반입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양해를 한다고 쳐도 거기에 대한 해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친척집 얘기하다가 그다음에는 또 이화여국 전 교장의 어떤 전셋집이었고요. 또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관여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 거였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도 또 그 집 주소로 옮겨져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명의 이 거짓말들이 굉장히 외교 수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성인데 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큰 아쉬움과 유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딸이 그 창업한 회사에 유엔본부 직원이 함께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강경화 후보자가 딸에게 돈을 빌려줘서 같이 또 그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청와대가 처음에 이렇게 양해를 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할 수 없게 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거에서 상당히 실망을 하는 것 같고요. 6월 7일 날 청문회죠? 예, 그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예. 네.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청문회나 이렇게 청문회 통해서 이 얘기하거나 네.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한 것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다 보면 네. 좀 본질을 좀 놓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느냐를 먼저 좀 많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좀 물어야지. 지금 강경화 후보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였거든요. 네. 더구나 또 모습도 보니까 여성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좀 근무를 하셨다대요, 의장실에서. 네, 굉장히 그랬다고요. 인품도 훌륭하다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 얘기해요. 아,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추천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데 그 좋은 점들이 그 드러난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 지금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인재라는 건 한 명도 남아날 수 없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익이 하되 크게 봤을 때 나라 일을 하기에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잣대를 조금 더 많이 드리고 관련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국민들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처음에 그 의도는 참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생 가장 폐쇄적인 조직이 외무부인데 거기에 비고시 출신을 앉힌다. 그것도 여자를. 네. 좀 참신한 걸 봤는데 문제는 자 그럼 이분이 도덕적으로 정말 할 뿐이냐는 좀 저도 의심이 가는 게 자 남편 되시는 분이 연세대 교수를 지낸 분입니다. 네. 교육자십니다. 그런데 딸의 교육 문제를 몰랐다는 거는 저는 그런 가정이라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경화 이 후보자의 딸이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갖다가 안 냅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국세청도 좀 이상한 게 그 정도 안 내면 다른 집 같으면 계속 뭐 고지서하려고 난리 나는데 일단 몇 년 동안 안 내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증여세를 냅니다.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장소에 거제에 지금 뭐 카메라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찍었는데 오해를 받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 두 개, 또 하나 이화여고의 교장 선생님의 사택처럼 보이는데 위장 전입했다. 이런 것들은요. 특혜 아니냐, 반칙 아니냐. 저는 반칙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분을 갖다가 외교부를 개혁하라고 장관에 시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왜 터진 겁니까? 정유라 이런 것들이 왜 터진 겁니까? 다 반칙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반칙을 참 많이 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하든지 본인이 사퇴하시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석 의원이 그 최순실 사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맞습니다. 예, 탄핵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예를 끝까지 고수하고 들어서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니죠. 반대로 듣기가 아주 그래서 컴컴합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은 초유로 탄핵을 당하셨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람은 장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요구가. 그게 잘못된 겁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상당수는 탄핵을 찬성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니까 니들이 비판할 자유가 있느냐? 저는 이런 논리야말로 문자폭탄이 보낸다는데 네. 이런 논리도 위험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비판하는데 네가 자격이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왜 네가 비판하냐? 이런 식은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비판할 때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그렇죠. 반성과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자고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를 국민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야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을 무조건 공격하고 비판하면 그럼 어떻게 정치가 발전하고 협치가 하여튼 뭐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장관 충정에서 청문회는 드리는 맞는 말씀. 말씀입니다. 계속 그러면 있는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청문회로 나와가지고 아유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들은 과거에 위장대립한 장관들을 갖다 추천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강경화 후보님 위장대립 저는 비판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넌센스 같습니다. 오늘 진성호 전 의원님의 동무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끊겠습니다. 예. 그 현역은 네 분이 지금 장관으로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습니까? 당 분위기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인사라는 게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기 그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현역 의원이 간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내각제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내각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하고 무엇보다도 책임 정치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는 당청 분리를 주장했거든요. 서로 개입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는데 사실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때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는 걸 여러 번 후보 때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당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정부에도 많이 입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협의할 때 당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 그 기획자문위원회도 당, 정, 청이 3자가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구조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네 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대구의 김부겸 의원, 네. 부산의 김영춘 의원 이분들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현역 의원 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낙선한 끝에 다시 된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그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고 네. 또 김현미 의원은 어떻게 보면 개발 장관의 환경을 중시하는 여성을 임명했다.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뭐 도종환 의원이야 뭐 감성 정치를 쓰는 네. 시인으로서 훌륭해서 아주 잘한 인사라고 봅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뭐 비슷한 점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뭐 이제 지역 안배, 뭐 여성 다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이제 다분히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분들의 이제 뭐 그 정치 살아온 이력을 떠나서도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가 돼서 낙마한 사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초반에 이 총리부터 지금 여러 후보자들의 이 논란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다만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가 됐다고 해서 아마 야당에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낙연 지사가 총리 지명이 됐을 때도 이분도 사선 의원을 지낸 분이고 또 전남 지사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이 선출직에서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산 넘어 산이십니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어렵게 되셨기 때문에 저는 현역 의원 네 분에 대해서도 아마 실질적인 검증에 들어가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다.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간단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그 말씀 철저하게 검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저희도 네 명의 장관 후보가 지명됐을 때 일성이 그렇게 나갔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특사로 가셨던 분들은 뭐 장관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정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특사로 해서 지금 나갔던 분들은 장관 안 되시는 건가요? 그 안에서 뭐 내부에 논란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조영길, 뭐 이해찬, 네. 그렇죠? 홍석현.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저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실 때 한번 좀 알아봐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 의원도 피해갈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신수정 의원도 뭐 이 문제 언급하실 얘기. 근데 일단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의원은 언론에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크게 문제 없는 거 보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유사 역사학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비판이 나온 거 보면 네.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주목하는 거는 김현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데 저는 이 인사는 뭐 물론 김현미 의원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네. 정말 잘한 인사라고 보는 게 국토교통부라는 데가 쉽게 하면 공무원이
부패 의혹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과거에도 건설 공무원들이 뭐 감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을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고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는 상당히 좀 신선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들을 좀 더 많이 장관에 입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우리 김 의원께서 하지 못한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두분 야당이고 또 여당으로서 제가 또 뭐 하여튼 그 받아야 도 많이 했잖아요. 받아야 될 뭐 지적이니까. 다음에 못하신 얘기 적어갖고 오셔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다음 되겠습니다. 주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부터 좀 보여주시 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사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사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잔림부장이라는 정의용 한국 이전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몰래, 과정도 몰래, 보고도 하지 않는 이런 속임수 국방부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병입하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의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입니다. 자, 이거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이제 국방부가 국정기획인수위원회에 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청와대의 안보실장에게 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에 그러니까 사드가 한 포대가 6기의 발사대와 1개의 네이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발사대 2기는 이미 지난 3월 달에 들어와서 배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원래 계획은 2018년 배치 계획이었는데 아무튼 서둘러서 들어와서 반입을 하고 배치는 아니지만 보관 중입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 국방부가 그 자리에 계셨겠네요. 정책기획위원회 보고한 그 내용 문서를 보니까 네. 2기 발사대 2개 배치했다 써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세트가 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배치 완료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몇 개로 이루어진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 뜻인가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건 이번에 청와대 확인 과정에서 초안에는 4개의 발사대가 2차 배치됐다고 도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었답니다. 근데 그 검증하는 과정 그거 제외했대요. 강도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이게 본인들은 뭐 실수였다고 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다시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에 쫓겨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추가 설명도 없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석연치 않은 거죠. 여권에서는요. 그거 왜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 이게 높다고 좀 보는 건데 그러면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이게 단순히 보고에서의 누락한 고의성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사실 저희들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전반기 안보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될 거로 예상하고 서둘러 배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이 핵과 미사일 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건 안보관계 변화는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서둘러서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12월 달에 바로 탄핵이 있었고 유력한 후보로 사드 배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이전에 미국과 얘기해서 서둘러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따져 묻는 겁니다. 현재 아직 진상 조사 중인가요? 조사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요, 이 고의적으로 이제 뭐 보고를 사드 보고를 누락을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고 5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이 사드 내기의 추가 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큰 충격을 받았고 격노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국방부가 이걸 보고를 누락한 거는 저는 명백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군 특수권자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 청와대에서는 지난 선거 때 그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이 사드 그 6기가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보단장이 그 논평도 냈고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들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왜 이거를 누락을 했느냐. 그걸 뒤늦게 알아서 그것이 충격과 격노로 이어져서 진상조사까지 시켰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의 조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일을 벌려서 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상황이니까 또 국내적 조치라는 이상한 또 궤변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이 과연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외교 안보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이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키울 일이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팩트 몇 개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정의용 안보실장이 군 출신이 아닙니다.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저간의 사정을 보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국방부 장관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는 게 정의용 실장과의 오찬에 대해서 처음에 청와대 브리핑이 이렇습니다. 자, 사드 4기가 배치됐다면서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이제 뭐 시니컬하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그 다음 브리핑 때는 배치가 아니라 들어왔다면서요로 바뀝니다. 네. 왜 그랬겠습니까? 배치와 보관 반입과 배치는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누락시켰다는 것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당시에는 6기가 이제 한 세트입니다. 2기는 반입돼서 배치가 된 상태고 4개는 반입돼 가지고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6기가 보관 중이라는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보고할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없앤 겁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2기는 배치됐고 4개는 어떤 미군 부대 어디에 보관 중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관이 투명하게 답하니까 정의용 실장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배치와 일반인이 볼 때는 배치와 보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다면 또 화가 날 만합니다. 제가 봐도 내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또 사드는 그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된다고 해서 화낼 수 있는데 다만 제 걱정은 그겁니다. 아까 우리 김 대변인 좋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조용히 국방부에 대한 어떤 문책 정도로 끝나야 될 걸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외교에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면 1조 우리 이제 안 줄 수도 있다. 안 할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는요. 우리가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이 논쟁으로 해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문제를 키운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국방부 라인도 저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를 갖다 축소시키느냐는 문제는 다른 건데 청와대에 지금 있는 안보실 직원들도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고의냐 실수냐 이런 진실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의든 실수든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라는 거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잃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 관계 속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다음 정부로 넘겨라. 네. 그걸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다음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 국방부가 묵살하고 미국하고 서둘러 가지고 빨리 반입하고 배치하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초안은 17년 9월 정도에 일부 전력이 들어오고 18년에 완료 배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안보 환경에 우려 때문에 그랬다. 네. 근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정권이 바뀌는 교책이라는 거죠. 그럴수록 다음 정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서둘러 반입하고 배치하는 바람에 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 문제 어떻게 보냐면, 자,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놓치게 한 주권 국가 군대의 임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네. 거고, 또 하나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는 충성이 기본이죠. 더구나 초안에 내 기라고 썼다가 이걸 왜 지웠는가? 그건 정말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이것을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믿기가 어렵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가 조사 때 밝혀지고, 그러면 자,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국내 내부의 문제고. 아니 이미 비화가 됐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 지금 이제 답답한 거죠. 정용 실장이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면서 이 문제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는 한미 간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 내부의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더더 가서 협의할 내용도 정상회담 의제를 다루자는 것이지 사드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꾸 외교 사원으로 비화됐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확대 해석인 거고,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의 애국심의 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개가 처음에 배치될 때는 TV 생중계를 거의 하지 않습니까? 4기가 해서 기지로 이동할 때는 어느 방송이 그 취재했는데 국방부가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처음에 올 때는 다 중계해놓고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게 관례래, 한미 간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한 묘기가 들어오고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선거 과정에 논란이 있다면 그거 밝혀야 되는데, 그때 안 밝힌 거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그걸 숨긴 거거든요. 그거 명백한 잘못이 있는 거죠. 국방부에 대한 개혁 부분으로 봐야 된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충성심의 문제, 통수권자에 대한 중요한 보고 의무를 하지 않은 문제는 국기문란 행위로서 엄히 다스려야 될 문제로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문제는요, 제가 봐도 그 뒤에 이제 진실에 대해서는 따져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미 4월쯤에 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이더입니다. 제일 비싸고 중요한 건 레이더고, 발사대는 물론 중요는 하겠으나 조금 부가적인 것이고, 사드를 한다고 하면 6개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YTN 같은 경우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왔다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새로운 대통령한테 충성심을 보이지 않은 건 제가 봐도 견책받아 마땅합니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뒤에 청와대가 마치 몰랐다는 듯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고, 이게 지금 국제 문제, 외교 문제로 비화 안 됐다고 하시지만 이미 비화돼 가지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측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면 우리 1조 원 투자 안 할게. 도로 우리 사드 갖고 갈게,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원 원내총무가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에서는 아니 다시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과거의 독도 문제 우리가 답답하지만 왜 독도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느냐. 부각될수록 실익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드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됐다니까 조금 이제 양보하는 듯한데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요, 또 강경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못 비화시켰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국방부가 잘못한 것도 알겠고 하지만 이걸 이렇게 키울 일은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좀 주스 삼을 수 있으면 주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미국이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이나 중국과의 그 외교 문제로 이미 번져가고 있고, 또 잠잠했던 또 중국을 다시 또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이 사드 문제를, 가장 처음에 한 외교안보 문제를, 이 사드 문제를 국내적 조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꾸만 이를 키워놓은 다음에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고 정말로 모든 후보자들이 뭐 토론 때마다 얼마나 이게 이 뜨거운 주제였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를테면 국방부하고 이 안보실장이 보고를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무슨 뭐 뉘앙스의 문제였다, 뭐 이게 진실 공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에 앞서서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때까지 왜 난상 토론하면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저는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되는데 국방부가 왜 이걸 고의로 누락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딕더빈 그 네, 원내대표 상원 국방 예산 담당하는 미국의 원내대표죠. 그런데 이 그 대담 속에서 나온 이야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비용 뭐 1조 300억 정도 된다는 거 우리 그러면은 원하지 않으면 이거 안 하고 다른 일에 쓸 수 있다라고 한 얘기는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드의 쟁점이 자꾸만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다른 시선 돌리게 있는 거 아니냐. 네. 국방개혁을 빙자했지만 국방개혁은 이런 사드 보고 누락 알겠습니다. 파문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당면한 과제죠. 그래서 자꾸만 그래요. 네. 뭔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너무 진짜 의원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과장된 해석이고요. 저희들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청와대가 보고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받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방송의 속보를 보고 알았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드 배치 문제를 왜 방송 화면을 통해서 군 통수권자가 알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 거죠. 네. 더구나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개할 수 없었다면 통수권자 먼저 얘기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실제로 보고 서류에서도 들어있었던 4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두리뭉실한 게 이게 의도가 있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뭐가 네, 의도라고 뭔가 하냐는 좀 거죠. 국무부에 이건 대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국내의 말씀이신 문제로서 먼저 좀 다뤄주고 난 다음에 외교적 문제를 풀어가는 게 순서다. 세 분 나와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 마지막 순서로서 금방 지나갔죠. 네, 너무 빨리 가는데요.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 그냥 손사같이 지나갔죠, 오늘요. 늘 그렇잖아요. 늘 그래요. 자, 그 세 분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주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또 얘기하시네요. 네. 간단하게 왜 하셨는지 말씀. 예, 뭐 사실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진실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주권 국가의 군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견지해야 되느냐 하나. 네. 군 통수권자에 대한 군대의 보고의 충성 의무. 그 문제에서 저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정 대변인님, 네. 네. 어떤 좀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제 31일 날 네, 야, 완전히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이제 예방해서 네. 두 분이 인사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거의 90도로 지금 인사를 말이에요. 하고 있어서 제가 예. 아니 박주선 위원장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그래서 가장 낮은 총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낙연 총리가. 그래서 정말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통도 강조하셨는데 아마 저희 국민의당이 그 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아마 가장 고마운 네.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때 뭐 기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역할이 아니고 정말로 그 국민의당이 실현하고자 했던 정책과 네. 정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총리 그러네요. 그 마음 변치 마시길 기대합니다. 이낙연 총리님. 네.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는 뭐. 그 국민들의 마음은 정치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에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겁니다. 정유라 씨가 입국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대 가고 싶지 않았고 뭐 가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그 바람에 총장, 학장, 교수 5명이 구속되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완전히 헝클어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이런 비정상을 잡는 일부터 하자. 그리고 검찰 지금 알겠습니다. 개혁하신다는데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네. 윤석열 검사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탄생한 배경은 저기 있습니다. 정말 반칙 없는 사항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도 반칙한 분들은 가능하면 네. 제발 선택하지 말아 달라. 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처음 출연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할만하시죠? 예, 제가 상당히 그 두 분이 워낙 그 경험도 네. 많으시고 그 집권여당 어쩔 수 없어요. 예, 세신 예. 분들이라서 네. 많이 했는데 많이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우리 김정은. 그래도요 공격받아도 여당 자리가 좋으시지 않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첫날이었는데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편하셨죠? 굉장히. 예. 두 분이 내공이 대단하셔가지고 만만치 않은 분들이 오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오늘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다음 날 국회를 예방했을 때 국회 내 의석 분포가 대단한 지혜를 요구하는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할 일은 많습니다. 말로만 협치가 아니고요. 결실이 있는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